2026년 1월 3일 새벽, 남미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약 3시간에 걸친 미군의 군사 작전이 전개되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를 목표로 한 이번 작전에서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러시아제 S-300VM 방공 미사일 시스템은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군 그라울러 전자전기의 재밍 전파 앞에서 베네수엘라의 방공 레이더는 무력화되었고, 미군은 150여 대의 항공기를 투입하면서도 단 한 대의 항공기 손실도 없이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대전에서 전자전 능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방공망이 첨단 전자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사실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제 무기를 도입했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들은 이번 사태를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남미와 아시아 여러 국가들이 차세대 전투기 도입을 위해 한국의 KF-21 보라매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 사태가 보여준 현대전의 교훈과 함께 KF-21이 왜 주목받고 있는지, 그리고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보유한 S-300VM 방공 시스템은 러시아의 수출용 방공 무기 중에서도 상당한 성능을 자랑하는 장비입니다. 이 시스템은 최대 200km 떨어진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베네수엘라는 이를 자국 방공의 핵심 자산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 3일 작전에서 이 시스템은 미군의 전자전 공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전자전이란 적의 레이더와 통신 시스템을 교란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전을 말합니다. 미군은 EA-18G 그라울러 같은 전자전 전문 항공기를 통해 베네수엘라의 방공망을 마비시켰고, 그 사이 작전 부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으로는 현대전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전자전 능력, 스텔스 기술, 그리고 다양한 무기 체계의 통합 운용 능력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러시아의 S-300, S-400 시스템이 서방의 미사일에 여러 차례 파괴된 바 있어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군 당국은 차세대 전투기를 선택할 때 단순히 가격이나 기본 성능뿐 아니라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성능, 그리고 서방 무기 체계와의 호환성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KF-21 보라매는 이런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F-21은 현재 블록 1 기준으로 4.5세대 전투기로 분류되지만, 블록 2에서는 내부 무장창을 장착해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입니다. 가격 측면에서 KF-21 블록 1의 단가는 약 8,300만 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 라팔 전투기의 약 9,400만 달러나 미국 F-35의 약 1억 1천만 달러와 비교할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수준입니다. 물론 스웨덴 그리펜 EF가 6천만 달러에서 8,500만 달러 선으로 더 저렴하지만, KF-21은 그리펜보다 큰 체급에 더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어 중형 전투기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성능 면에서 KF-21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AESA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미국제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등 서방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전자전과 무기 체계의 통합 운용이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큰 장점입니다. 또한 미국의 기술 통제를 받는 F-35와 달리 KF-21은 상대적으로 구매국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서방 무기 체계와의 연동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현재 필리핀이 KF-21 도입을 본격 검토 중이며, 초기 12대에서 최대 20대까지 구매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이미 한국산 FA-50 경전투기를 운용하면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KF-21 도입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페루 역시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주요 후보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미는 전통적으로 유럽과 미국산 전투기 시장이었습니다. 브라질은 2013년 스웨덴 사브의 그리펜 NG 전투기 36대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 라팔과 미국 FA-18 슈퍼호넷을 제치고 그리펜이 선택된 이유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과 함께 기술 이전 조건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브라질은 세계 3위 민간 항공기 제조사인 엠브라에르를 보유한 항공산업 강국입니다. 따라서 브라질이 전투기를 도입할 때는 단순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그리고 주변국 수출 시 유지보수 허브 역할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엠브라에르와 C390 수송기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한국 공군이 C390 도입을 검토하면서 엠브라에르는 한국 기업들의 부품 공급망 참여와 기술 협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일부 방산 전문가들은 브라질이 향후 추가 전투기 도입 시 KF-21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합니다. 특히 베네수엘라 사태는 남미 국가들에게 현대적인 방공 능력과 전자전 대응 능력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고,
이는 단순히 저렴한 전투기가 아니라 확실한 성능을 갖춘 전투기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직 가능성의 단계입니다. 한편 KF-21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는 순탄치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6년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 6천억 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까지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약 6천억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인도네시아는 2020년과 2021년에는 분담금을 전혀 내지 않았고 2022년에는 94억 원, 2023년에는 417억 원을 납부하는 데 그쳤습니다. 2024년에는 상황이 다소 개선되어 분담금을 납부했지만 여전히 약 1조 원 이상의 미납액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납부 기한 연장을 일부 허용했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자체를 줄여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동시에 프랑스 라팔 전투기 42대를 구매하고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도 도입하려는 등 다른 나라 무기 구매에는 적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방산업계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인도네시아의 미납 분담금 중 상당 부분을 한국 정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나눠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약 4,700억 원의 미납분을 정부가 3,500억 원, KAI가 1,200억 원을 각각 추가로 부담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상 인도네시아의 책임을 한국이 떠안게 된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방산업계와 정부는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필리핀처럼 실제로 도입 의사를 밝히고 예산을 준비하는 국가들이나 페루처럼 남미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더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상공에서 벌어진 사건은 단순한 군사 작전이 아니라 현대전의 패러다임 변화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값비싼 무기를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자전 능력과 스텔스 기술 그리고 무기 체계의 통합 운용 능력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는 합리적인 가격에 현대전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투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실제로 도입 협상을 진행 중이며 페루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브라질처럼 항공산업 기반을 갖춘 국가들과 협력한다면 단순한 수출을 넘어 기술 협력과 산업 동반 성장이라는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신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그리고 향후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때 어떤 계약 구조를 만들어야 할지는 중요한 숙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KF-21 보라매가 이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용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의 위치는 확실히 달라지고 있습니다.